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거론되던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동시에 군사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군 전력, 그 중에서도 전투기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아니었고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동시에 주목하기 시작한 대상은 바로 한국의 전투기였습니다. 최근 양산 단계에 들어간 KF-21을 두고 현지에서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6개국,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중동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KF-21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거론되던 그 시기, 중동 전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방산 자문위원으로 25년을 보낸 방산 전략 분석가 마이클 하딩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담당자들이 동시에 전투기 확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제 기준에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중간 수준의 국가였습니다. 최첨단 군사 기술에서는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시장 탐색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깊게 쌓여온 것이었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위기.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군 전력 강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지역에서 공군력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지상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늘을 빼앗기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선택지였습니다. 미국의 F-35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 수출에는 언제나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의회의 승인, 동맹 관계의 복잡한 역학, 외교적 압박.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량만큼 도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아랍에미리트는 실제로 F-35 도입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럽산 전투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 공동 개발 프로그램은 자국 수요를 채우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생산 일정은 이미 수년 앞이 꽉 차 있었고 신규 수출 계약을 맺어도 실제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3년 뒤 납품되는 전투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동시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KF-21.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처음 그 보고를 접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한국 방산 당국 접촉 횟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몇몇 인접 국가들까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 흐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의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KF-21에 관한 공개 자료, 비행 시험 결과, 생산 계획.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수치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분명히 달랐죠. 저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KF-21에 관한 공개된 비행시험 기록, 개발 일정, 생산 계획. 분석가로서의 습관대로 숫자부터 확인했죠. 처음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신형 전투기 개발 사업. 그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누적 비행시험 횟수 1600회.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사고 건수 0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600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비행은 기체의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속도를 높이고 고도를 바꾸고 기동 한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1600회를 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것은 제 25년 경력에서도 쉽게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답이 개발 방식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을 설계하면서 디지털 트윈 방식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기체와 동일한 가상의 모델을 컴퓨터 안에 먼저 만들어 놓고 실제 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즉, 실제 기체가 하늘에 뜨기 전에 수천 번의 가상 비행을 먼저 마친다는 뜻이죠.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먼저 발견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니 실제 비행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결과였죠. 다음으로 생산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KF-21의 연간 생산 가능 대수는 약 5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각을 바꿔보니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확보해야 할 물량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이미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생산 일정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인도 시기가 수년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판단, 한국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죠. KF-21의 성능 수치가 아니라 이 전투기를 만든 나라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오랜 시간 훈련된 습관이었습니다. 무기를 평가하려면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수준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저는 그 목록을 머릿속에서 떠올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최근에 이름을 올린 한국. 전 세계에서 단 6개 국가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개.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실전 배치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단 6개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역학, 엔진 기술, 전자전 시스템, 레이더 통합, 무장 연동까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F2 전투기는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것이었죠. 독자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뭉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 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전투기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항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공급국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유지보수 기술이 필요하면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죠. 무장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개량하고 싶어도 원래 제조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라크가 과거 미국산 전투기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력 공백이 생겼던 사례, 인도가 러시아산 전투기 유지보수 문제로 수년간 골머리를 앓았던 사례는 방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산다는 것은 그 나라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면 독자 개발 국가는 다릅니다. 부품도 유지보수도 개량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전쟁 중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주국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중동 국가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려 하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사면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부품 공급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유럽산 전투기를 사면 유럽의 외교적 입장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특정 편을 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가능성 있는 중간 수준의 국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6개 나라 중 하나. 저는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혼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좁습니다. 제 주변의 전문가들도 KF-2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요. 미국 쪽 방산 컨설턴트 동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미국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를 다뤄온 사람이었죠. 5세대도 아닌 전투기를 두고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잠깐 눈을 돌리는 거겠죠. 결국 F-35로 돌아올 겁니다. 유럽 쪽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알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유로파이터는 수십 년의 운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한방산 전략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전 경험은 중요합니다. 전투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훈련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KF-21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즈음 저는 경쟁 기종들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입니다. 터키는 칸을 두고 야심찬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선전과 함께 시제기 공개도 했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실제 비행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엔진은 자체 기술이 아닌 외국산을 임시로 탑재한 상태였죠. 독자 엔진 개발은 아직 요원했습니다. 게다가 초기 설계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면서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제기를 보여줬지만 그 시제기가 양산기와 같은 모습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었지만 세 나라의 요구 조건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고 예산이 불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완성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KF-21을 검증이 안 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옹호하는 경쟁 기종들은 과연 더 검증돼 있는가? 실전 경험을 따진다면 터키의 칸은 비행 횟수조차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도를 따진다면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일정 지연은 KF-21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했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신뢰해온 방산업계의 시각. 그 시각이 어쩌면 편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쉽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감정도, 업계의 시선도, 동료들의 말도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였죠. 그렇다면 숫자로 다시 비교해보면 됩니다. KF21과 경쟁 기종들을 같은 기준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비행 데이터였습니다. KF21의 누적 비행 횟수는 1600회를 넘어섰습니다. 사고 건수는 0건이었죠. 저는 이 수치를 경쟁 기종들과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터키의 칸은 당시 기준으로 비행 횟수가 수십 회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럽 공동 개발 프로그램은 아직 시제기 단계였고 실제 비행 데이터 자체가 공개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죠. 숫자만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KF21은 이미 충분한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완성도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제기와 양산기 사이의 간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멋지게 공개된 시제기가 실제 양산 단계에서 대규모 설계, 변경을 거치는 경우는 방산업계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터키의 칸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초기 시제기에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면서 설계 자체를 다시 손대야 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제기를 보고 계약을 결정한 나라는 결국 완전히 다른 기체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KF21은 달랐습니다.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시제기와 양산기 사이의 구조적 차이가 최소화됐습니다. 처음부터 양산을 전제로 설계한 기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닙니다. 도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계약한 전투기와 실제로 받는 전투기가 같은 기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 현실이었습니다. 유럽 공동 개발 프로그램은 세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언제 수출이 가능할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반면 KF21은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약 50대 수준의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공군의 확보 물량이 우선으로 배정돼 있었고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실제 인도까지 수년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중동 국가들이 조급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비교를 마치고 나서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죠. 업계에서는 KF21을 두고 검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도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판단이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은 KF21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모든 전투기가 처음에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전에 투입됐을 때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화려한 발표나 시제기 공개가 아니라 쌓인 비행 데이터와 설계 완성도에서 나옵니다.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개발 철학의 차이였고 완성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황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으고 비교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저는 그 과정을 25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분석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해 중동은 저의 분석 속도를 완전히 앞질러 버렸습니다. 충돌은 갑작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긴장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중동 전역의 공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전시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공군 전력 강화는 더 이상 중장기 계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의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즉시 상황을 재정리했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방산 시장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시에는 최고의 성능을 따집니다. 가장 뛰어난 레이더, 가장 빠른 속도, 가장 정밀한 무장. 하지만 전시에는 단 하나만 따집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미국의 F-35를 생각해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역학 구도 속에서 미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무기 공급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었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F-35 도입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다 외교적 마찰을 겪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정치적 조건을 따지며 협상을 이어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유럽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공동개발 전투기 프로그램은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빠듯했습니다. 긴급 수출 요청을 받아들일 생산 여력이 없었죠. 설령 계약이 성사된다 해도 실제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릴 터였습니다.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3년 뒤 납품되는 전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KF-21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복잡한 정치 구도에서 특정 편을 들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부품 공급도 유지보수도 무장 통합도 독자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계약하면 다른 어떤 기종보다 빠른 인도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든 생각. 이건 내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걷어내고 나면 지금 이 순간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은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방산 담당자들도 같은 결론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당국과의 접촉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탐색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방산 시장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방산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그 분위기를 압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물밑에서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갑자기 늘고 실무진 간의 연락이 잦아지고 계약 조건을 두고 구체적인 숫자들이 오가기 시작하죠. 그해 하반기, 저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담당 실무진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과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요청이나 탐색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일정, 기술 이전 범위, 유지보수 지원 구조까지 구체적인 조건들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그림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강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쪽 상황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정치적 조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F-35 공급을 두고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조율이 필요했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히려 공급 조건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지금 당장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쪽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미 이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생산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했고 긴급 수출 요청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몇몇 유럽 방산 기업들이 패키지 제안을 들고 나섰지만
현실적인 납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제안은 제안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하죠. 그 사이 KF-21의 위치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지 중 하나에서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 국제방산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굳이 어렵게 가느냐는 시선이 많았죠. 공동 개발이나 기술 도입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독자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줄 수 있는 것들. 정치적 조건 없는 공급, 독립적인 유지보수, 무장통합의 자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오래된 보고서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직접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방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분석하면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독자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문장을 지금 다시 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라고 했던 그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국제방산 업계가 한국을 중간 수준의 국가로 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전투기를 독자 설계하고 1600회가 넘는 비행시험을 마치고 양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세상이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분석가의 기본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요란한 발표도 거창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큰 계약이 성사될 때는 종종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세상이 그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죠.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결론으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의 반응. 한국?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의 당혹감. 1600회 비행의 사고 0건이라는 수치 앞에서 손이 멈췄던 순간. 독자 개발 국가 6개의 목록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경쟁 기종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들. 그 모든 과정이 한 줄기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 가지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는 오래된 서열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그 아래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서열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유가 있는 서열입니다. 하지만 서열이라는 것은 현재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서열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서열 안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먼저 찾으려 했지, 한국이 그 서열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KF-21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좋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하고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의 기술 체계 전체가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항공역학을 다루는 연구소,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반,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체로 묶어내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 이 모든 것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 역사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F5, F4, F-16.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F-16을 면허 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한국은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하면서 항공기 설계와 생산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모든 단계를 거쳐서 KF-21에 이른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계단씩 올라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알기 때문이었죠.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수십 년이 걸리는 기술 축적, 한 번의 실패가 프로그램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그런데도 한국은 그 길을 선택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 그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방산 분석가로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전투기를 분석했고 수많은 계약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강대국의 무기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구도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구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전투기를 사는 나라에서 전투기를 파는 나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로. 그 전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것인지는 그 여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딩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분석해왔고 항상 더 강한 무기, 더 검증된 기술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하우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